한국은 일본 흉내만 내는 나라잖아. 누군가 툭 던진 말에 교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졌죠. 이번 교류 프로그램, 한국으로 정해졌다. 그 순간, 교실이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학생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카야마 사오리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시끄럽고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국의 K-팝이나 K-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했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기만 했죠. 제 주변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기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그저 시끄럽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너희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에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제 성적은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도쿄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내내 불만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생각뿐이었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한국에서 무슨 문화를 배우겠어? 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출발 전날 친구 미카가 전화해서 사오리, 한국 너무 기대돼. 우리 같이 명동도 가고 한복도 입어보자 라고 신나게 말했을 때 저는 건성으로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너무나 강했고 그것이 깨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한국 가이드북을 보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선입견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아, 여기가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상상했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모두가 말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고 있던 서비스 직원들과는 달랐어요. 우리 반 친구 유코가 길을 잃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죠. 그 직원은 영어와 일본어가 섞인 짧은 문장으로 유코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유코가 일행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빠르게 따라가 보니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유코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일행을 찾아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유코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유코의 일행이 무사히 합류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어?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코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저는 속으로 역시 한국은 안전하지 않아. 이제 그 지갑은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 직원은 즉시 보안센터에 연락했고 믿기지 않게도 10분 만에 유코의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유코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죠. 공항 직원은 비행기에서 내리시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네요. 다행히 청소 직원분이 발견하셔서
바로 보안센터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깔끔한 거리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과 다르지만 어딘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미카가 사오리, 생각보다 훨씬 멋진 것 같아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시끄럽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 강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푸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공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특히 유코의 지갑이 그대로 돌아온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선동 한옥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의 전통 거리와는 다른 분위기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가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우리 일행은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는데 낮은 문을 굽혀 들어가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어요. 왜 이렇게 고요하고 섬세하지? 찻집 주인 할머니는 우리에게 차를 내리는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일본의 다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차를 우려내는 순간부터 찻잔에 따르는 순간까지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 미카가 일본 다도랑 비슷하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응, 하지만 뭔가 달라. 더 편안한 느낌이야 라고 대답했죠. 익선동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우리는 홍대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익선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활력이 넘쳤습니다. 한 모퉁이에서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들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제 친구 유코가 일본에서는 이런 거리, 공연을 보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버스킹이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는 달랐어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우리는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주문한 음료는 우유 거품 위에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라떼였어요. 바리스타는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카페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다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일본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일본과 다르면 잘못된 것,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익선동의 고요함과 홍대의 활기를 경험하면서 다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한 디지털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움직이는 작품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수를 그렸고 제 그림 속의 호수에는 금세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그 물고기는 제 손가락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미카와 유코도 각자의 그림을 그렸고 우리 세 명의 작품은 하나의 스크린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다 라고 외치는 유코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만 했지 순수하게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술관을 나오면서 저는 미카에게 한국에 대해 내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나 봐 라고 말했어요. 미카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알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갔어요.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의 야키니쿠와 비슷하면서도 먹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함께 싸서 먹는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IT 기업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유리 외벽의 건물에 들어서자 넓고 깔끔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VR 체험실이었죠.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최신 VR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원의 말에 따라 우리는 넓은 체험실로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VR 헤드셋과 컨트롤러가 진열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여러 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VR 헤드셋을 착용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가상 세계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은 메타버스로 구현된 컨퍼런스룸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공간에서 실제 직원들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4년 전부터 개발해온 것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옆에서 안내원의 설명이 들려왔어요. 가상 공간 속 발표자는 자연스럽게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고 다른 참가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기술의 완성도였어요. 일본에서도 VR 기술을 접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 같은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표정과 손짓까지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마치 실제로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헤드셋을 벗은 후 저는 친구 유코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유코는 흥분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너무 신기했어. 마치 진짜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으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AI 기반 디지털 비서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안내원은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미카가 일본어로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물었고 시스템은 즉시 정확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영어로 상세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추가 질문을 하자 시스템은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연결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 회사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현재 20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도 놀라웠습니다. 식당은 마치 카페처럼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계 질서나 경직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회사의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홈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어요. 그는 태블릿 하나로 조명, 온도, 음악, 보안 시스템 등 모든 것을 제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음성 명령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기술이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기업들도 물론 혁신적이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실험 정신은 분명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회사의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한 팀은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다른 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비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질문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명확한 목표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장 문화, 의사소통 방식, 혁신에 대한 접근법, 모든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미카가 물었어요. 어땠어, 사오리?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 다음 일정은 한국의 뷰티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명동에 위치한 대형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죠. 어서 오세요. 이리 오시면 피부 진단을 해드릴게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피부 진단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첨단 AI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피부 진단 장치였어요. 진단기 앞에 얼굴을 가져다 대자 카메라가 제 피부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는 제 피부의 수분, 유분, 민감도, 색소 침착 정도 등 다양한 항목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손님의 피부는 T존이 약간 건조하고 볼 부분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네요. 이런 타입에는 이 제품들이 가장 적합해요. 직원은 저에게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는지였어요. 일본의 화장품 매장에서도 피부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밀한 AI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직원은 제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부터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전체 루틴을 설명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일본어로 간단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피부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저도 일본어를 조금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아서요 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우리는 매장 안쪽에 있는 체험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메이크업 제품들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었어요. 미카는 이미 한국 화장품의 열렬한 팬이라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해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아직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권했어요.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 직원의 추천으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피부가 놀랍도록 화사해 보였어요. 와, 정말 달라 보인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화장품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제품이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주는 도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장 한쪽에 설치된 AR 메이크업 체험존이었습니다. 특별한 거울 앞에 서면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가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립스틱 색상부터 아이섀도우, 블러셔까지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시도하지 않을 과감한 색상들도 부담 없이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과 서비스는 정말 감성까지 고려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화장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매장을 둘러보며 저는 일본과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은 제품 사용법이 상세히 적힌 가이드와 함께 몇 가지 샘플을 더 챙겨주었어요.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더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녀의 친절한 인사에 저는 네, 꼭 다시 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친구들과 걸으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뷰티에 대해 비웃기까지 했던 제가 이제는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미카가 사오리, 너 표정이 달라 보인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래? 뭐가 달라? 라고 물었지만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면서 저는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장품이나 뷰티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대하는 제 자세 전반에 관한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서점과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책을 보러 간다고? 일본에도 충분히 좋은 서점이 많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대형 서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입구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LED 스크린에는 베스트셀러 책의 콘텐츠가 영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곳곳에 디지털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원하는 책을 태블릿으로 검색한 후 그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하네. 저는 검색 시스템을 사용해보며 감탄했어요. 일본의 서점들도 물론 현대적이지만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완벽하게 조화된 시스템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책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책에 대한 독자 리뷰와 저자 인터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점 한쪽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노트북을 펴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일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근처의 공공도서관으로 이동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걸맞게 도서관 내부도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도서 검색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언어로 된 서적들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 언어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책 섹션을 둘러보다가 한 대학생이 유명한 소설가의 책을 원서로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미소 지으며 우리 모국어로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외국어 실력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외국어 회화 앱을 사용하며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세계 각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내 디지털 자료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는 전 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할 수 있었고 희귀 서적들도 디지털화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서들도 몇 권 발견했는데 그것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소중히 보존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문화가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양국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우리는 유명한 광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시장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정말 활기차네. 미카가 감탄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시장과는 달랐어요. 질서 속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특히 외국인인 우리에게는 더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며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한쪽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생선과 해산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츠키즈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더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거리 음식 코너였습니다. 수십 개의 노점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떡볶이라는 음식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쌀로 만든 떡을 볶은 음식이었어요. 한번 먹어볼래? 유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우리는 떡볶이 노점 앞에 섰습니다. 노점 아저씨는 우리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떡볶이를 시키고 나서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점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QR코드가 붙은 작은 카드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도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하다니 우리보다 편리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를 맛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맛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노점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노점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오리,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나 왜 이렇게 한국이 따뜻하지?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인상부터 IT 기업 방문, K-뷰티 체험, 도서관, 그리고 오늘의 전통시장까지 모든 것이 제 선입견을 깨뜨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이 여행이 끝난다는 사실이 아쉬워졌어요. 이제 막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떠나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방문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한국어를 배워서 와야겠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지도 위의 이웃 나라가 아니라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SNS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라면 한국 방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쓸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다. 배울 것이 많고 따뜻한 나라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에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진솔하게 적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 IT 기업에서 본 혁신적인 기술들, K-뷰티의 섬세함, 도서관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수많은 친구들이 공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사오리가 한국을 칭찬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사진 더 보여줘. 등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학교 선배 중 한 명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차오리, 나도 작년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 선입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지? 그 댓글을 읽으며 저는 자신만의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나날들이 아까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출국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문득 한국어 공부 앱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앱을 비교해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고 바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첫 번째 레슨을 시작하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엔 교류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오고 싶어.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며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 한국 전통차와 화장품을 골랐어요. 특히 어머니에게 줄 한국 스킨케어 세트를 고를 때는 신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본 제품만 고집하셨거든요. 이걸 써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탑승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와 그 너머의 도시 스카이라인은 마치 저에게 다시 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카가 물었어요. 차오리, 이번 여행 어땠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선입견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풍경, 음식,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을 넘어갔어요. 각 사진마다 소중한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찍은 노점 아저씨와의 셀카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진에는 제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행 어땠니? 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도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고향의 모습도 다르게 보이는구나. 같은 풍경이지만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이 내 나라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학교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제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한국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던 일본 여학생의 반전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한국이 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